정신분열증에 대한 정신분석적 연구로부터 무수한 관찰, 가설, 그리고 발견들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임상가가 그것들을 연구하고 현재 사례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개념적 틀 없이는 그 임상적 가치는 한정된다. 나의 경험으로는 치료는 징후의 복합체들을 근거로 공식화될 수 없다. 그것은 개개의 환자들마다 개별화되어야 한다. 사실상 이 목적을 위해 필수적인 것은 각 사례에서 경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들이다. 이 장에서 재현하는 작업 가설은 전체적인 그림, 즉 병의 다양한 증후군들을 포괄하기에 충분히 광범위하지만 정신역동적인 관점에서 핵심 문제에 초점을 맞추겠다. 나는 의사소통에 대한 환자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심각한 퇴행을 예방하기 위해 이 질병의 개념화를 적용할 때에 그것이 중요한 치료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광범위한 외래 사례의 이 가설의 정당성을 시험해 본 동료들과 훈련생들은 자신과 환자 안에서 유발되는 방해하는 정서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 치료적으로 효과적이었음을 발견했다. 이 가설은 독창적이보다는 부분적인 이론들, 임상적인 관찰들, 그리고 나의 경험으로 입증된 많은 연구자들의 가정들을 통합했다. 이 축적된 개념에 대한 원천 중 일부는 서술되지만 다음의 내용은 이 장애에 대한 정신분석적인 이론들을 전부 포함하지는 않았다. 오늘 우리가 병의 개념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병의 개념화는 conceptualization of the illness라는 이런 영어 표현을 우리말로 지금 바꾼 겁니다. 병의 개념화라는 것 자체가 질병의 개념화라고 conceptualization of the illness라는 이런 챕터는 왜 필요하냐면 정신분열증이라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혹은 조현병이라고 불리는 이런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 분이 보이는 여러 현상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는 있지만 그 여러 현상들을 모아가지고 이러한 여러 현상들을 집적하는 것만 가지고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분이 이런 증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가지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현상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 증상이나 증후군으로 드러나는데 이러한 조현병을 혹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계시는 분이 보이는 여러 증상들은 임상가들에게 매우 익숙하긴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 특히 정신역동적인 측면에서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어떤 개념의 틀 안에서 볼 때만 그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얘기죠. 조현병을 가지신 분들이 보이는 여러 다양한 증세들은 많은 분들이 접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개념이 필요하다는 여러 현상들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개념의 틀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조금 더 그런 현상을 보이는 분들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개념의 틀이 유용한 개념의 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유용한 개념의 틀을 통해서 그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치료의 방향까지도 이 개념과 연관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개념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과학적인 어떤 검증을 통해서 여러 증상들을 열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DSM에 나와 있는 정신분열증을 가지신 분들이 보이는 여러 증상이나 증후군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단순히 이러한 여러 증상이나 증후군들의 모집 그 증상이나 증후군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아놓는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의미가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 다양한 자료들을 관통하는 어떤 개념의 틀이 있어야만
그 증상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런 개념화, 이 컨셉츄얼라이제이션의 요구는 굉장히 높았는데 정신분열증은 과거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이 조현병을 앓는 분들은 과거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신경증과 다른 정신증을 가진 분들에 대한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프로이드 때부터 계속되어 온 거죠. 그래서 개념의 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신분석가나 정신분석의 이론가들이 계속해서 씨름해 왔던 거예요.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에로스라고 할까요? 사랑, 러브라는 개념으로 자기 사랑이라는 셀프 러브라는 개념으로 파악을 했었던 거죠.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리비도 관점에서 봤다. 성적 욕동. 성적 욕동의 관점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 성적 욕동이라는 말은 너무 초기에 프로이드의 개념이니까 너무 초기적인 개념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확장해서 생각한다면 리비도를 사랑의 에너지라고 한다면 사랑의 에너지가 모두 자기에게만 국한돼 있어서 다른 대상에게 대해서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 장에서는 여러 정신분석학자들이 끊임없이 이걸 개념화하려고 했던 시도들을 여기서 알아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쭉 검토하면서 여기 스파틴스는 자기 나름대로 임상가로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환자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려고 하는 어떤 정신분석 기법의 이론가로서 정신분석의 이론가, 정신분석의 기법의 이론가, 정신분석가로서 자기 나름대로의 컨셉, 자기 나름대로 이 병의 개념을 독특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 컨셉츄얼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다른 분이 보았던 어떤 리비도 중심의 이론으로부터 어그레션 중심의 공격성 중심으로 퍼스펙티브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공격성 중심의 이론을 스파틴스가 가져왔기 때문에 리비도 중심의 이론과 어떤 공격성 중심의 이론은 큰 차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선 현상을 파악하는 점에서 크게 다르고 그에 따라서 이분들을 돕는 방법에서 큰 차이가 난다. 우선 도울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견해부터 돕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치료의 기법까지 엄청난 차이가 일어난다는 얘기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론을 공부하신 분들이 프로이드가 가진 개념을 가지고 이 정신분열증 환자를 치료하려고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프로이드가 자기가 가진 개념으로 가지고 이분들을 치료할 수 없다고 이미 프로이드는 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프로이드가 더 이상 본인이 이분들 도울 수 없는 지점에서 본인이 개발한 정신분석적인 개념 가지고 이분들을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분들 치료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주창하는 정신분석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분들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뭐라고 할까요? 양심적으로 그걸 자기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양심적인 학자적인 태도였어요. 정신분열증 환자는 내가 가진 개념의 치료 기법 가지고는 이분들을 돕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초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봤지만 나중에 프로이드가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앞으로 이분들을 위한 치료 기법이 발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멈춘 그 지점에서 스파틴스는 출발했다고 보여요. 이분들은 프로이드가 가졌던 어떤 개념, 컨셉츄얼라이제이션, 이 질병에 대한 개념화,
그러니까 리비도를 중심으로 하는 개념화를 통해서 이분들을 돕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프로이드가 본인 스스로 자기 입장을 밝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프로이드가 절망했던 그 지점에서 다른 어떤 컨셉츄얼라이제이션, 다른 개념화를 통해서 이분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많은 분이 이런 프로이드의 리비도 이론과 다른 방향에서 이분들을 도우려고 하는 시도를 해왔어요. 그래서 여기 스파티니스는 내가 이 개념을 다 새로 만들었다기보다는 프로이드 이후에 여러 선각자들이 여러 자기보다 앞서 연구했던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들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여러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종합적으로 그동안 쌓인 업적을 통해서, 그리고 본인의 임상 경험, 본인의 체험, 그리고 본인의 이론을, 독자적인 이론을 모두 합쳐서 새로운 이론, 자기 나름대로 실용적인 이론, 실용적인 이 조현병에 대한, 정신분열증에 대한 개념화를 하고 있다고 자기 입장을 밝혀요. 그래서 스파트니스의 입장은 내가 이걸 처음으로 깨달은 사람이 아니고 많은 정신분석가들이 애써 왔는데 그분들이 부분 이해했던 것을 나는 조금 더 명료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하면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본인이 종합하는 입장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겸손한 입장에서 자기가 임상적으로 유용한 이 질병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파티니스는 자기가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이 역동들을 다 알아낸 게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임상 경험을 통해서 그분들이 터득했던 것들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통합해내는 작업을 본인이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론들을 다 안다고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이 속에 나오는 얘기가 정신분석자가 하나의 얘기가 아니고 정신 분석 전체의 이론과 연결되어 있어요. 프로이드의 전기 이론에서 성적 본능과 자기보존 본능이라는 이 두 개의 본능 이론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섹슈얼 인스팅트 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어그레시브 인스팅트라는 개념, 공격성의 개념. 그 중간에는 또 나르시시즘 이론을 설명할 때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고 리비도와 아브젝트 리비도라는 개념을 도입해요. 대상 리비도와 이고 리비도. 그래서 항상 이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이론은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게, 우리가 프로이드를 전체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프로이드가 저술을 활동한 오랜 기간 동안에 각 기간마다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는 계속 발전해 나가지만, 그렇다고 과거의 개념이 그대로 된 게 아니고 그대로 확대된 것이 아니고 그 전까지 이론과 달라진 이론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과거의 이론이 계속 지속되어 오는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부분이 계속 첨가되기 때문에 프로이드 이론가들이 이걸 다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프로이드 자신의 이론을 우리가 팔로우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면 본능 이론도 섹슈얼 인스팅트하고 셀프 프리서버티브 인스팅트, 성적 욕동과 성적 욕동과 자기 보존 욕동이라는 개념으로 출발을 하다가 나중에는 리비도를 또 이고 리비도와 대상 리비도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이게 나르시시즘 이론이에요, 중간에.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성적 욕동과 공격적인 욕동이라는 개념으로 섹슈얼 드라이브 혹은 그리고 섹슈얼 인스팅트나 섹슈얼 드라이브라는 개념과 동시에 어그레시브 인스팅트, 어그레시브 드라이브라는 개념을
그리고 나중에는 이 개념들이 좀 넓어지면서 라이프 인스팅트, 데스 인스팅트, 삶의 본능, 죽음의 본능 이런 식으로 어떠면 프로이드가 자기 저술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여러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어떠면 우리의 사이키를 그 인간을 이해하는 이 기본적인 개념을 계속해서 바꿔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분이 이게 초심리학적인 부분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론을 세우는 것은 계속해서 여러 측면에서 세울 수 있는 프로이트의 독특한 점은 자기가 이론을 세우고 그 이론을 가지고 임상을 하거나 다른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데 계속 사용해 보다가 그 불만족스러우면 다시 다른 이론으로 바꿔 나가죠. 그리고 또 그 이론을 10여 년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또 다시 다른 이론으로 바꾸고 그 프로이드의 이런 태도 자체가 가장 과학적인 태도예요. 말하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설에 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롭게 연구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 한 학자의 일생 동안에 이렇게 큰 흐름들이 있었다고 하는 건 이건 천재적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obsessive한 분이었다고 보여요. 자기 이론을 끊임없이 그 개념을 적용을 하고 그 개념을 바꿔나가는 작업. 그래서 새로운 가설로 바꿔나가는 이런 태도를 끊임없이 계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가 프로이드에게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것 하나를 중요한 것을 자기가 찾아내거나 이론화했다고 해서 거기에 매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넘어서는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계속해 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인 태도인데 어떻게 보면 프로이드가 일관되지 못하고 모순된다고 이렇게 느끼는 분도 많이 있겠죠. 왜 한 가지 이론으로 계속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얘기를 했을까 하는 그런 입장에서 프로이드를 비판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떠면 제가 보기로는 이분은 가장 훌륭한 임상가고 이론가였다고 보이는 이유가 자기 스스로 세운 이론이나 방법론에 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실제로 인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이론을 끊임없이 다시 계속해서 추구해 왔다고 하는 점에서 이분이 가진 태도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임상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임상에서 우리가 내담자를 만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하고 연결될 수 있다고 보여요. 우리가 임상에서 어느 분을 사례 개념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죠. 케이스 포뮬레이션에서 이분을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가설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그 가설에 매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어떤 프로이드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우리가 주는 교훈이죠. 우리가 처음 가졌던 어떤 개념화가 반드시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개념화가 굉장히 계속해서 유용해서 그 개념을 가지고 이분을 치료해낼 수도 있지만 어느 이분을 치료하면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는 이분을 치료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다른 쪽에서 케이스 포뮬레이션을 해야 된다고 하는 좀 거창한 말이긴 하지만 어쩌면서 우리는 어떤 대상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의 우리의 가설이에요. 하이파서시스죠. 그 하이파서시스를 가지고 이분을 보는 것은 이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식의 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한데 이거 자체가 우리의 고집스러움으로 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 맞는다는 쪽으로 계속 묶여버리면 그게 오히려 우리를 방해할 수 있다는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게 만들어낸다는 그런 점에서 자기가 가진 가설을 계속해서 검증해내는 이런 태도는 우리 임상가들이 계속해서 프로이드에게서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싶어요.